안녕하세요. 혹시 뚜렷한 이유 없이 몸이 여기저기 좀 불평하거나 늘 피곤하고 때로는 막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이런 증상들이 실은 우리 몸의 그 자동 조절 시스템,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좀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 몸에는 가속 페달인 교감신경이랑 또 브레이크 역할인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둘의 조화가 핵심이라고 하죠. 네네. 바로 그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심장 박동이나 혈압, 소화, 체온 같은 생명 유지 활동을 아주 섬세하게 조율하고 있거든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이 정교한 시스템의 균형이 어긋나면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증상들의 어떤 집합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균형은 도대체 왜 깨지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뭐랄까 특히 좀 주목해야 할 원인이 있을까요? 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어떤 지속적인 긴장감이나 압박감, 이런 것들이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만 계속 밟고 있는 것처럼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활성화시키는 거죠. 아, 계속 긴장 상태로만 있는 거군요. 네, 이 상태가 이제 오래 지속되면 자율신경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만성 피로나 수면 부족, 아니면 불규칙한 생활 리듬 같은 것도 원인이 되고요. 또 호르몬의 변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증상도 딱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뭐랄까, 카멜레온 같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증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심장 쪽으로는 어, 이유 없는 두근거림이나 답답함, 혈압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소화기계 쪽으로는 잦은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도 흔하죠. 아, 듣고 보니까 혹시 그 머리가 멍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그 소위 브레인 포그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물론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감퇴 같은 신경계 증상도 꽤 흔하게 나타납니다. 또 갑자기 막 덥거나 춥게 느껴지는 체온 조절 문제라든지 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거나 혹은 아예 잘 안 나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안감, 초조함, 우울감, 또 잠 못 이루는 불면증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까지 동반돼. 증상이 다양하다면 이게 진짜 자율신경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파악하기도 상당히 까다롭겠어요. 병원에서는 진단을 좀 어떻게 하나요?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제 증상만 붓고 판단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심박변이도 검사라고 해서 심장 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분석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기립경사 검사라고 해서 누웠다 일어설 때 자율신경이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제 갑상선 문제라든지 빈혈처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진단 과정을 거친 후에 치료는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서양의학에서는 우선 그 불편한 증상을 좀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심한 두근거림에는 심장의 과도한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베타 차단제 같은 약을 쓸 수 있고요. 또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심하다면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나 이완요법, 규칙적인 운동 같은 비약물적인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아, 약물 외적인 관리도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의학적인 접근도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개인의 체질이나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 심신불교라고 해서 정신적인 안정과 신체 기능 간의 조화가 깨진 상태로 본다든지 감기울결처럼 스트레스로 인한 기운의 소통 문제를 본다든지 해서 그에 맞는 한약이나 침,
뜸 치료 등을 통해서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목표를 둡니다. 네. 어떤 접근 방식을 택하던 결국에는 이 스스로의 생활 관리가 잘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치료 효과를 높이고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정말 핵심이에요. 스트레스 관리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요가나 태극권, 명상, 아니면 그냥 가벼운 산책처럼 몸과 마음을 좀 이완시키는 활동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그리고 깊이 자는 그런 질 좋은 수면이 필수적이고요. 특히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식 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자율신경 안정화에 꽤 효과적이에요. 네네. 식습관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럼요. 그 신경계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 예를 들면 현미나 푸른잎 채소에 많죠. 그리고 마그네슘, 이건 견과류나 씨앗류에 많고요. 오메가3 지방산, 등푸른 생선 같은 거요.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교감신경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카페인이나 정제된 설탕, 가공식품, 또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고요.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이런 기본적인 습관도 자율신경 균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런 몸이 보내는 신호부를 계속 좀 무시하고 에이 괜찮겠지 하고 방치한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그냥 계속되는 것을 넘어서 상태가 만성화되고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거나 혹은 만성적인 소화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고요. 면역기능 저하 같은 전신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도 있군요. 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고 희망적인 부분은 이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것이 잘 관리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관리하면 많은 분들이 상당한 호전을 경험하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우리 몸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꾸준한 자기관리와 또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숨가쁜 현대적인 삶의 방식 자체가 우리 몸이 본래 설계된 그 자율신경계의 자연스러운 리듬과는 조금 어긋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잠시 시간을 내셔서 차분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